SDG 3번 특강에 신청해주신 모든 참석자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SDG 3번 강연 세션의 사회를 맡은 SDSN 뉴스 코리아의 김연수 주임입니다. 오늘 SDG 3번 강연을 맡아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의 전진아 센터장님께서는 정신보건, 여성건강, 건강격차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를 진행해 오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무거운 사회적 문제로 수년간 논의되어 오고 있는 만큼 강연 주제에 익숙하신 참석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 또 다른 시각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와 반응하기로 전진아 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예. 그러면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소개 먼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에 이제 SDSN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 저희 연구원은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어, 보건복지부의 산하의 기관은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이제 국가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연구원의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보건정책, 그다음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안에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라는 곳이 보건정책연구실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정신질환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자살 예방과 관련된 거,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심리 상담, 아마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자살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살 예방 정책의 전반적인 현황과 과제들을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이후에 발표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여쭤봐 주시면 저도 제가 아는 선에서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자살 관련된 현황을 좀 먼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이 되어 왔던 자살 예방 정책들이 무엇들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이제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과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들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현황부터 이제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살률은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요. 인구 10만 명당 이제 자살 사망자의 수로 자살률을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27.3명입니다. 그동안 계속 자살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들을 보이다가 2023년에 증가를 했고, 아마도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저도 자살 사망률에 대한 잠정치들을 공유받고 있는 상황 안에서는 보면 자살 사망률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코로나를 이제 조금 보고 그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그리고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들에서 보면 재난, 조금 뭐 소규모 재난이 아니라 대규모 큰 재난이 장기간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장기간 발생으로 인해서 그 재난이 발생한 당시에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뭔가 불안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국민들이 조금 뭉쳐서 그 재난들을 좀 이겨내려는 특성들이 보이는데, 재난이 장기화되면서부터는 실업, 뭐 실직, 뭐 이제 파산, 뭐 이런 등등의 사회 경제적인 파급 효과들이 상당하게 파급 효과들이 컸고, 그로 인해서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기반들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자살 사망률이 높게 올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전 재난 경험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는 현재 특성이다.
그리고 자살 사망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 남성의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38.3명, 여성의 경우에는 16.5명 정도이고요. 이 성별의 격차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좀 흥미롭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살 사망은 남성이 높은데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여자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자살 생각을 하지만 여성들이 자살을 하지 않는 이유, 남자들은 자살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살 사망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고요. 기존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남성은 그 자살을 시도했을 때 리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수단들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도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자살 사망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계청에서는 이제 사망 원인 통계라는 것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2년 전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지만 매해 그리고 매월 잠정치라는 것들이 이제 이제 취합이 되게 되고 이 잠정치가 어떤 이제 통계적인 기법들 실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확정치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잠정치들을 보시면 높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자살 한번 이제부터라도 한번 유념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계절성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자살 사망률들이 조금 높게 나타나서 아마 지나다니시는 길이라든지 뭐저 TV라든지 이런 캠페인들이 요 시기에 조금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환절기 때 자살 사망률이 좀 높게 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률에 대한 연령별 특성들을 보면 이와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맨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개는 크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고요, 최근 들어. 연령대별로 보시면 노인 연령대에서 상당히 자살 사망률이 높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대에서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것은 그 이유로는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의 문제들을 언급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문제, 그러니까 고립이 되어가는 문제, 고독사도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관계 맺기의 어려움,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이 노인의 자살에 또 영향을 미치고 주요하게 또 바라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만성질환들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고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다 보니 이 건강의 이슈도 자살에 이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고요. 이 내용들은 이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좀 저희가 흥미롭게 노인의 자살 사망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지점들은 이전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라는 특성인데요. 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이제 언급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경제적인 소득, 수입들을 정부 입장에서 마련해 줌으로써 노인의 자살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였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전반적인 입장인 거긴 하고요. 다만 반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집단은 10대, 20대입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의 그 사망 원인의 가장 1순위는 자살인 거고요. 최근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을 보실 수 있고 청년 집단에서도 자살 사망률이 계속 증가하는 양상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20대, 10대와 그러니까 청소년의 자살과 청년의 자살의 문제에 조금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 사망자의 특성들을 좀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제 그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자살을, 사망자들에 대한 심리부검들을, 그다음에 자살, 아까 통계치로 나오는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사망 원인 통계들을, 자료들을 활용해서 이 내용들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적인 문제가 39.4%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정신과적인 문제에 사실은 선후를 따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신건강 문제가
난으로 인해서 자살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뭐 관계상의 갈등의 가족 간에 혹은 뭐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애인이라든지 친구든지 그 관계로 인한 갈등이 정신과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울의 문제로 넘어가서 그게 자살로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정신과적인 문제 좀 많고 이건 남녀 공통으로 모두 높게 나타난 특성들이 있습니다. 경제 생활 문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살 원인인 거고요. 경제 생활 문제는 특히 남성 자살 사망자에게서 그 동기로 많이 부각이 되는 특성들이 있고, 육체적인 질병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노인에게서 좀 높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별로 보시면 자살 사망자 중에 학생, 가사, 무직인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무 종사자, 뭐 서비스 판매업 종사자 이 순서대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특성들을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년 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30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상당히 높게 떠오르고 있고, 그 중에 또 주목하는 집단 중에 하나는 여성입니다. 2030 여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초점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제가 이거는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나오고 있는 국민건강 영양조사,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페이퍼를 쓰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 통계라는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우울장애, 뭐 스트레스, 자살 생각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우울장애 유병률과 자살 생각률이 노인 여성 집단에게서는 2014년 대비 2020년의 수치를 보시면 확 떨어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2030 여성에게서는 유지되거나 증가되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30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니죠. 2030,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이제 군대라는 그 단계를 거치면서, 군대를 가기 전에,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정신건강과 관련된 어떤 이제 좀 의 기회들이 좀 있는데, 여학생, 그리고 2030, 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여자, 이제 20대의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인식하고 대학교 내에 뭔가 상담 센터를 찾아간다거나 아니면 민간에 있는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는 한 공식적인 루트 안에서 이게 걸러지는 나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2030에서의 그 정신건강의 문제들을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이게 검진의 형태로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대 때 생애 전환기에 검진의 형태로 정신건강 문제들을 파악하는 기회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은 지점은 이 지점인데요. 옛날에는 이거는 자살 생각만 조금 가져오기는 했는데, 고3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당장에 대학 입시라는 것들이 앞다투고 있다 보니 자살 생각률들이 좀 낮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자살 생각률이 아닌 뭐 우울장애라든지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라든지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비율들을 보면 예전에는 중학생들의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근데 중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중학생들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들이 상당히 높게 떠오르고 있고 자살 생각률도 보시면 오히려 중학교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요 경향성들을 저희가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특성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집단의 문제들을 저희가 조금 많이 주목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들은 뭐였냐면, 아까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을 때 자살 사망률에서 남성의 비율이 높고 그러니까 여성 자살 사망자의 비율이 남성 자살 사망자의 비율보다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청소년 집단에서는 이 성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에서는 남성 청소년의 자살 사망자 수와 여성 청소년의 자살 사망자의 수가 거의 유사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 집단에서는 자살 사망이 주요한 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자살 사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제 그 자살에 대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입장은 이제 정책을 기획하고 고민하고 이행하는 입장에서도 다양한 영역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 경제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살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다. 결국적인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 정책이 을 수립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때 고려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의 변화도 사실 주목을 하고 있고, 사회 구성 등의 변화, 사회적인 지지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현재 현황들은 어떠한지를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도 볼 수 있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경제 활동의 비율, 소득 격차, 결국 이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그 과정들 역시 국가 입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적인 여건의 변화는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잘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기술 발전, 아까 이제 발표에서 많이 나왔던 기후 변화는 코로나의 것들도 최근에선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여건의 변화를 관련해서 이제 생활 습관, 우리가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자살과 조금 연관성 있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건 음주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섭취, 그러니까 음주를 한 상태에서의 기도들이, 자살 시도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 습관 중에서는 음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우울감, 자살 생각 시도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구 구조의 변화를 보고 있는데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인구 감소와 관련된 저출생, 고령화와 이슈가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많이 고려가 되고 있고, 특히 고령 집단은 아까 이제 들으셨던 것처럼 자살 사망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고령화 추세가 계속 강화가 된다고 했을 때 자살 역시 떨어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우리가 전망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소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좀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다 서울, 경기 아니시겠죠. 부산 외대, 그때 제 화면에 딱 보여가지고 보이는데, 아마 이게 대도시 중심에서는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심리 상담 시설들도 많고, 병원도 사실 많고,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과 관련된 시설 인프라들이 많은데 이 지역들이 소멸이 되어 간다라는 거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들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소멸도 자살 예방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하는 데 초점을 두고 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요. 사회 구조는 사실 인구 구조랑 비슷하기는 하지만 1인 가구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에서의 1인 가구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주목하는 이유는 고립의 이슈이기 때문인데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에서는 외로움 부라는 게 별도의 이제 정부 부처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는 고독, 1인 가구들이 경험하는 외로움, 고독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사실 그 영국에서 초점을 두는 집단은 4, 50대 남성 1인의 문제는 사실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장년의 남성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1인 가구의 고독과 은둔과 뭐 고립 이런 이슈들이 청년 세대 그리고 이제 노인 세대여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노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들으셨을 수도 있겠는데, 통합 돌봄 혹은 돌봄이라는 그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행정 쪽에서 우리가 행정이라고 표현하면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지 체계인 뭐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집단이 아니면 보건소라든지 이런 공공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노인들을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1인 청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청년들은 사실 청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자체가 건강한 집단이라는 관점들이 지배적이다 보니 이 청년 집단에 대해서 고립과 은둔과 관계 맺기가 잘 안 되는 이 1인 가구 청년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미싱 영역이고 앞으로 더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성장과 저성장 구조는 여러분들이 아마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성장 기조가 아마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경제 성장이 이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취업이라든지 고용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불안으로 사실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최근에 정신건강 문제의 영역에서 기존에는 우울과 자살 정도에 초점을 두었다면 불안의 이슈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계망은 뭐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고립, 은둔, 고독, 그다음에 이제 관계망들이 어, 넓고 깊지 않다. 뭐 우선 물론 이 관계망들을 넓게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존재가 충분히 있는가라는 그게 이제 한 명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고 어쨌든 그 관계라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과 관련돼서는 여러 조사, 여러 연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앞에 왼쪽에 보시면 2022년에 사회조사, 통계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회조사를 보시면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제 그걸 느꼈냐라고 여쭤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여기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불화, 외로움, 고독, 그다음 이제 사회적인 고립도 우리가 보고 있고, 실업과 이제 자살률의 변동률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매칭해 봤었을 때 연관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가정 불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아동 청소년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청년 집단에게도 상당히 이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게 크게 와닿더라라는 건데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여러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공부해라,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갈등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펼쳐지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아동 청소년의 그 정신 건강과 자살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서는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책 추진 경과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살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저같이 이제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도 그렇고, 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니터링 한 결과들이 정책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정책들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정신보건법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고,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 안에서는. 근데 이 정책은 사실은 자살 예방 정책 혹은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정신질환자,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보셨거나 혹은 뭐 자원봉사나 어떤 이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실습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보셨을 텐데,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법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이렇게 입소라는 표현이 익숙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시켜서 아니면 시설 내 안에서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최근 들어 갈수록 계속 이분들을 조금 탈시설화,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는 개념으로 조금 진행이 되었고, 자살 사망 같이 혹은 또 일반 국민에 이르는 것은 2000년대 들어와서야 사실은 고민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로 그 범위들은 확대되어 가는데 자살 예방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 2025년에서야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뭐 여러 법들이 만들어지고는 했지만 정신건강제 종합대책이라는 건 16년에 이제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자살 예방에 대한 정책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에 보시면 자살 예방 정책과가 그때서야 한 5, 6년 전인 거죠. 그때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 안에는 이 거버넌스까지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는 수많은 그 실과 국들이 있는데요. 건강정책국이라는 거 안에 정신건강정책과가 있었고 그 과 안에 한 명의 사무관이 자살 예방 사업을 전반을 다 아울렀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효성들의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던 건 자살 사망률이 계속 높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살 예방 정책과가 만들어지고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는 것들이 원래는 정신건강복지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왔었으나 있는 듯 없는 듯 발표가 됐었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했었으나 최근에 작년에서야 대대적으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놀랬던 거죠. 아, 오차라고?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을 했었던 거예요. 연구자 입장에서도. 그래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숨겨져 있기는 했었으나 그동안 없었던 거는 아니고 국가 단위에서 자살 예방 정책들은 보시면 주기적으로는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숨겨져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좀 오픈돼서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이 주체들을 보시면 옛날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 예방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2018년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표현이 됐고, 이 말은 뭐냐면, 아, 자살 예방 정책은 더 이상 보건복지부만 해서는 안 돼. 여러 부처가 함께 해야 해. 라는 방식으로 관점이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이제 분야의 과제들이 도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발표가 된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좀 보시면, 요렇게 5가지의 영역들을 주고 있고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생명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자살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것,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을 하겠다는 것, 이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기반 인프라들을 깔겠다라는 것이 크게 영역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단간단한 핵심 과제를 조금 보시면 기본의 치료적인 입장, 그 다음에 정말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 아니면 자살의 유족분들, 자살에 대한 뭔가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2번, 3번의 추진 전략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1번과 4번의 그 영역, 그 추진 전략 영역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한 가지가 아니라 2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명 안전망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뭐냐면 기존의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모르는 게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5차 기본 계획을 만들 때는. 국가가 자살 예방 사업들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잘한다, 좋다고 하는 자살 예방 사업들은 다 들고 와서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곳은 세종시인데 세종시에서 최근에 자살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자살 사망률이 최근에 너무 높다 보니까 모였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자살 예방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들을 상당히 강조가 되었고 그게 1번 영역 안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검진 체계 확대 개편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우울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좀 음주에 대한 거라든지 불안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 가자라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4번과 같은 경우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유가 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이제 연구 책임을 하면서 좀 진행을 했었을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용불량, 파산, 그다음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자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센터들이 있는데 그 센터들은 그분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파산의 문제라든지 신용불량의 문제라든지 부채의 문제와 관련돼서 지역 안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분들을 매일같이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온 사람에게서 뭔가 좀 우울의 징후라든지 좀 그런 징후들이 느껴질 때 파악하고 이런 정말 자살 예방이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주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각각의 뭐 경제 위기군, 정신건강 위기군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경찰, 소방도 있고요. 사실 이제 군인도 여기 좀 일부 해당이 되기도 하고, 우체국 직원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민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 집단에게서의 정신건강 위기군들이 좀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생애주기별, 뭐 교육부, 여가부, 너네 뭐 할 거야, 국토교통부, 너희 뭐 할 거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 4번의 추진 전략 안에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이제 돈을 마련하는 것과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것, 사람들을 확보하고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5번 전략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비스의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비스 스펙트럼에 따라서 좀 이 5차 기본 계획에 제시된 전략들을 한 번 더 다시 배치를 해본 건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 발굴, 연계, 개입, 관리 이 모든 차원에서 사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초기 위험자, 중증 정신질환자, 자살 유족, 자살 시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치료적인 개입, 그다음에 사후 관리적인 개입들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혁신 방안을 통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4, 5개월 지나는 단계인데, 정시간 정책 혁신 방안에서 강조를 했던 건 뭐냐면, 기존에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책들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정책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군 중심의 치료적인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기관 중심의 뭔가 서비스 중심이었다든지 이런 것을 좀 탈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걸 많이 강조를 했고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이제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게 이제 열어놓은 상황인데요. 보시면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은 누구나 사실은 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놓기는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좀 우울한 것 같아 하고 이 바우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의 구조는 여러분들이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공공기관,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군구 단위에 모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사정평가를 통해서 연계가 해주시던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연계를 해주던지, 아니면 대학교 심리상담센터를 통해서 연계가 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울, 불안이든 정서적인 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기관들을 방문을 해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정보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국가건강검진 안에 우울에 대한 모니터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진해서 이 문항을 아마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PHQ-9이라는 우울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척도가 있는데 그 척도의 점수들로 해서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곳을 방문해 보세요라는 정보들이 가게 될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서비스, 이 지원 사업,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이제 됩니다. 다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이제 이용 부담이 발생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요거를 한번 인터넷에 서칭해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후에 여쭤봐 주시면 답변을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의 이제 전달 체계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도 생겼어요. 정신건강정책국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 안에 자살예방정책과 안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총괄하지만, 혼자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유관 행정부처와 유관 민간조직과의 협업들을, 회의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회의체들을 통해서 서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들을 갖고 있고, 광역지자체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광역지자체 안에도 뭔가 조직들이 있다라고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기초지자체, 그래서 시군구 단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자살예방센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던 이제 위탁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라는 곳이 있으니 한번 음, 한번 찾아보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자가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정보들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 안에서는 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예방팀 혹은 자살예방센터들이 여러분들 아파트에 뭐 엘리베이터에 홍보 문구라든지 뭐 보는 이런 문구들은 이제 이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 상담도 이분들이 이제 해주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은 한 번 더 좀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역 안에서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복지부도 하고요, 여가부에서도 하고요, 교육부에서도 여러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위클래스가 있으셨을까요? 학교 안에서는. 위클래스가 모든 학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클래스가 있는 학교였다고 하시면 그래도 내가 좀 체계가 있는 학교에서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위클래스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가부에서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 단어가 있어서 꼭 중고등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은 24세까지신 거 알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영역을 청년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심리 상담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던 그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통해서 관심군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오고, 그분들을 위클래스로 연계하거나 아니면 뭐 위센터나 뭐 스쿨로 가기도 하고, 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기도 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 상담소로 가기도 하고, 여튼 간에 학생을 기반으로 하는 거는 교육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살 예방과 관련된 예방 교육들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방 교육도 학교 안에서는 충실하게 하고 있고, 최근 들어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많더라고요. 정신건강과 관련된 교육, 자살과 관련된 교육이 많아서 도박, 게임, 뭐 자살, 음주 뭐 다 하더라고요. 정신건강 뭐 이래서 정말 예방 교육이 많아졌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에서도 청년에 대한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와 아마 부산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들이 별도로 아마 시 자체에서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조금 이게 통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들을 받는 구조를 조금 서비스 체계가 좀 개편됐다라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표현했고 요즘에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집단에서의 자살 문제들이 상당히 자살 사망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보호가 됐던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정 위탁의 체계 안에 있던 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서비스들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은 군대라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군대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군대 내에서의 정신건강 체계, 지원 체계, 자살 예방에 대한 지원 체계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에게서도 이 국방부와 뭐 병무청 입장에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성이 사실 가장 모호해요. 그래서
여가부 입장에서는 여성의 자살 사망률을 이제 낮추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시기는 한데 그 정책이라는 게 뭔가 기관을 갖고, 그러니까 이게 손발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가족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뭐 연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일가족 양립을 위한 뭐 문화들을 막 바꿔가겠다라든지 그래서 좀 거대한 정책 중심으로 여성의 자살 예방 정책들이 조금 논의되고 있어서 이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고민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당사자시기 때문에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살 예방 정책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고독사 문제들이 많아서 이것들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고독사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노인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발굴부터 개입 서비스 제공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역입니다. 챌린지와 기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 과정 안에서 기존의 이제 자살 예방 정책들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를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좀 놀랬던 것들은 뭐냐면 제4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 18년에 발표된 건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그 사업들이 다 주옥 같았다. 버릴 게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많은 이제 분들이 한 거죠. 제발 5년마다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만들어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제발 충분한 예산과 자원을 가지고 지속해다오라는 요청들이 가장 많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4차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담겨 있던 주요한 사업들은 제5차 기본계획에서도 주요하게 이제 담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만 성과가 갈리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성과가 우수한 거는 적은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시스템, 전산망을 구축, 데이터를 만든, 뭐 이런 것들, 자살 수단 관리와 관련돼서 접근성을 제약한다. 이제 제한하겠다. 그런 게 대부분 뭐 이제 여러분들 지하철에 왜 이렇게 망 설치되어 있는 거, 다리에 뭔가 설치되어 있는 거, 이런 거, 뭔가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다만 성과가 미흡하다고 이야기됐던 것들은 다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예, 보시면 실업자, 구직자, 폭력 피해자, 뭐 특수직 공무원, 그다음에 사업장에서의 자살 사고, 뭐 감정노동자, 대학생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노동부 대상자, 노동부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들, 그다음에 뭐 여가부에서 하겠다고 한 사업들, 뭐 이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다부처 사업들이, 그러니까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성과가 미흡하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게 이야기하는 거는 뭘까요? 부처 간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들의 모니터링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 다 100%그 안에 다 거의 근접해요. 다 중요한 사업인데 잘 된 거는 좀 구축을 시키는 사업들은 잘 됐지만 협업을 필요하는 사업들은 다 안 됐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협업이라는 것들은 제가 지금 뭐 여러 지자체들 다니면서도 발표하지만 제발 좀 협업해 주세요. 자살 예방 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만으로 센터가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자체 자살 사망률은 절대 낮아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보시면 인프라에 대해서는 적절성은 낮게 평가합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예산이 부족한 거, 사람이 부족한 거, 자살 예방 센터가 전체 우리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가 한 뭐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00개가 넘는데 40여 개밖에 없어요. 자살 예방 센터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살 예방 팀이 자살 예방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팀은 많아봤자 대여섯 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계시는지는 제가 정확한 거 아니니까 그냥 서울시의 강서구에
자살 예방 센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강서구 주민의 자살 예방 사업,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 등등 모든 거를 하는데 5명이 할 수 있나? 의문을 한번 이제 가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살 예방 인력들의 부족 문제는 상당히 크고 그다음에 이제 자원 연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들이 사실 많죠. 그래서 중앙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안 된 것도 앞서서 그 슬라이드에 보실 수 있던 거고, 자원 간 협업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음,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드는 게 아동 청소년의 자살과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협의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협의체는 여러 이제 자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구조인 건데요. 그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내는 협의체가 따로 있고요. 여가부에서 만들어내는 협의체가 따로 있고, 복지부가 만들어내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은 동일한데. 그래서 이 아동이 예를 들면 아동이 뭔가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을 하고 피해자와 분리는 됐지만 아동이 뭔가의 정신건강의 문제라든지 자살 사고가 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짙다라고 하면 이 아동이 어느 협의체의 그 케이스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자원의 연계 구조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많이 있어서 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중앙과 뭐 지자체 간의 협업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자살률 감소에 이제 영향력을 이제 미치는 이제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대비가 미비한 것들을 조금 골라내 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실무자 스님들과 뭐 교수님들 뭐 서비스 제공자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살 유가족분들 시도자분들 모아가지고 했는데 이 오른쪽 여기 위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제 영향력은 큰데 정책은 미비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협업, 뭐 지원이 부족한 거, 투자가 부족한 거, 그다음 포괄적 자살 예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이야기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는 게 자살 예방 정책은 정신건강 정책이 아닙니다. 정신건강의 정책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러 부처가 여러 기관이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살은 정신건강 쪽 영역이 아니야? 아니면 정신건강 문제가 있어서 자살 시도를 했겠지, 자살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면의 것들, 그 다음에 그 좀 폭넓은 관점 안에서 자살의 문제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체감의 영역인 건데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 리스트업 해놓은 거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지금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클래스는 이제 아실 것 같고,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개념들이 있고, 대학교 상담센터들은 아마 이용을 해보셨을까요? 이미 대학교에는 상담센터들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학교 평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설치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인력이 전문 인력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전문 인력 확보도 넣자라는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상담센터 있고 병원들은 다 아실 것 같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109 들어보셨을까요? 1577-0199 1388 129 1588-0101 네, 생소하실 겁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109로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 전화가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아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줄게는 교육부에서 하는 이제 카카오톡 상담 채널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에게도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기를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인식 개선입니다.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많이 조금 그 저항감들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하는 거에도 저항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상담 서비스를 받고 정신병원을 가서 심지어 내가 약물 치료를 하고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가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나 기업체나 뭐 학교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얼추 딱 맞춘 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사님 강연을 듣기 전 참가자분들한테 연사님께 여쭙고 싶었던 질문들을 작성해 달라고 한 바가 있는데요. 잠시 화면 공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DSN 뉴스 코리아 강지원 총괄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코로나 팬데믹은 비대면 상담, 온라인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장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등에 더 익숙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시스템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청년 단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예. 사실 해외에서는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로 많이 전환이 되었어요. 특히 작년에 이제 호주를 다녀왔는데 호주에서도 이 이제 기본적으로 청소년, 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심리 상담 혹은 자가 검진 뭐 이런 서비스들이 다 디지털 기반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거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전화로 하는 상담도 어떻게 보면 전화라는 핸드폰이라는 셀폰이라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유선 상담에서부터 인터넷 상담, 뭐 어떤 곳들은 이제 지금은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뭔가 아바타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기도 하고 여러 루트의 상담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상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담이라는 것들이 아직 그 효과성들은 그리고 안정성들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시도들이 있는 건 맞고 확장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사실 그 공공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신화복지센터나 그런 센터들 가시면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보들도 있고 채널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제가 빠졌는데 지역마다 이름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청년 마인드링크라든지 아니면 청년 뭐 마음건강센터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좀 피드백들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플러스 해외에서는 청년 집단들이, 그러니까 청년 당사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을 만약 그 우리가 더 리브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일정 정도의 교육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이제 나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구조들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다양한 뭐 정보들을 뭔가 기술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들을 가지고 아마 향후에는 디지털 기술,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수면과 관련돼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것들도 기업에서 개발을 하고 인정이 되어서 보험급여로 전환이 되는 체계들도 이미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영역에 있으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옹호 활동이 사실은 청년 단체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다고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김민서 주임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올해 자살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속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부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과 관련해서 자살을 사회적 타살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센터장님께서 이러한 관점에 공감하시는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는 뭐 영구적인 뭔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연구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 분들을 만났고 특히 이제 우울을 경험하시는 그다음 자살 시도를 해보신 분들을 연구과정에 만났고 청년들도 이제 만났는데 공통적으로 조금 흐르는 정서라는 것이 무망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뚜렷한 그림들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성인가 싶을 정도로 우려될 정도로 그런 특성들을 많이 느꼈는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떤 이제 생각들이 드냐면 뭔가 청년 집단 저는 이제 청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소셜 놈이라는 것들이 있고 기준, 규범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거를 내가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 나는 뒤처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셜 놈이라는 게 좀 다양하면 좋을 텐데 좋은 직장을 가고 뭘 하고 뭐 최근에 어떤 거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직장을 너무 오래 다니는 것도 안 좋은 거다라는 사회적인 규범이 있대요. 그래서 그건 또 무슨 말일까?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통념화되어 있는 그 기준들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나를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 그래서 최근에 그 청소년 대상 강의를 하신 박사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나의 과거, 나의 현재는 잘 알겠는데 나의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조사를 해보면 흡연, 음주, 자해, 그러니까 손목을 긋는 이런 행동들이 왜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면 스트레스를 풀려고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걸 의미하냐면 내가 좀 다운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나만의 해소 방법을 알고 있을까? 라는 그걸 건강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실은 누가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당연히 정책적인 입장에서 지원들과 뭐 마련들이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나를 알아가는 것,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내가 아는 것. 그래서 결국 이게 셀프 케어의 개념인 건데 그것부터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걸 해보세요, 여러분. 저도 스트레스 풀려고 그 1000피스짜리 조각 붙이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큰 거 아닌 것 같아요.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들 해보시고 그 시도들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실 겁니다. 저도 한 20년 노력해가지고 이제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저도 이제 아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쓰기는 했죠. 여러 돈을 쓰기는 했지만 그 관리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올해 치료가 아닌 예방을 목표로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영역을 봤을 때 여전히 뭔가 예방보다는 치료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정신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를 다양한 부처와 함께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국내외 모범 사례가 있는지 여쭈어 주셨습니다. 네,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다양한 부처에서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인 거고, 어, 나중에 이제 이런 고- 정부 기관에 오시면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부서 간 칸막이, 사일로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내 사업인데 왜 남이 이 사업에 뭐라 그래 이런 이제 그런 마인드도 상당히 크세요. 이제 그 벽을 허무는 작업들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직도 잘 되고 있지 않은 특성들이 있는데 물론 일부 지역은 그게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지역이라고 말을 쓰면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슬픈 거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체계가 협업을 하고 논의를 하고 소통을 해서 풀어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특정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협업이 되는 이런 경험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팩터가 상당히 참 무시무시하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게 이제 체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잘 되는 지역들은 그냥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이제 정신건강 자살 예방에 대한 것들이 그쪽에 있으니까 동사무소에 있는 이제 통합사례관리자라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실무자들, 그다음에 복지관에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살 곳을 찾아봐주고 주거들을 이제 만들어주고 만약에 이제 주거가 없다 싶으면 만들어주고 사례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필요한 뭐 프로그램들은 또 복지관에서 가서 이용하시기도 하고 뭐 급여를 연계해 주시기도 하고 등등의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통합적인 정말 서비스 전달로 들어가는 지자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꽤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사람들의 특성들이 상당히 무시하다, 이제 무지무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양한 통계 자료를 위주로 보여주셔가지고 흥미롭게 강연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정책들이 이미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까 참가자분들의 갸우뚱하는 표정에서도 보였듯이, 어, 지금껏 국민들이 이를 잘 체감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연사님 강연을 통해서 참가자분들이 국내 자살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파악하고 1인 청년 가구의 고립 문제나 경제적 불안과 같은 청년,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유익한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